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 줌인의 홍원기입니다. 지난 겨울 내내 광장에서 타올랐던 시민들의 촛불의 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아직도 전국은 혼란스러운데요. 경인 줌인 오늘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모시고 대한민국 앞에 놓인 새로운 선택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은행 총재를 거친 박승 전 총재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 산증인으로 통한다. 또한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학계와 정부, 공기업을 거치고 중앙은행 독립성을 크게 진전시킨 총재로 평가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한 생각과 탄핵 인용에 결정적 역할을 한 촛불 민심에 대한 평가, 혼란과 분열을 딛고 국민 통합을 위한 방안, 정경 유착 고리와 전경련 변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보고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냉철하게 진단해본다. 또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면적인 구조 개혁, 국민의 소득 증대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증세 방안, 가계부채, 부동산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 불안의 근원인 북핵 문제, 사드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들어본다.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국 경제의 산 증인이시자 또 경제학자시고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하는 총재직을 그만둔 것이 벌써 11년이 됐어요. 그게 그만두고 나서는 그동안에 어떤 공직, 어떤 사회적 직책도 맡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선수 운전하고 팔도강산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예. 서재에서 이제 그 보고 싶었던 책도 있고 네. 또 제가 손자 손녀가 11명이에요. 굉장히 다복하시네요. 이놈들 친구 되어주는 일, 예. 그것도 즐거운 일과입니다. 예, 한국 현대사에 정말 불행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됐고 파면이 됐는데요. 참 불행한 사태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정사상 최초였는데요. 한마디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예. 위대하다. 나 그걸 느꼈어요. 국민들이 모두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법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을 내려오도록 네. 한 거. 이거 우리나라 과거 어느 때도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외국에서도 이거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힘으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려오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역사 흐름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고 네. 그 물줄기를 바르게 고쳐놓은 것이 이번 탄핵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봅니다. 우선 앞으로 누가 되든지 대통령은 국민을 얼마나 무서워하겠나. 예, 예. 대통령이 잘못할 때 국민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할 이 적폐들이 엄청 쌓여 있는데 이것을 척결하고 고치는 데에도 이 국민들의 힘이 든든한 그 배후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잘못을 시정하는 데도 좋은 계기가 되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긍정적인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촛불 집회가 처음 일어날 때만 예. 해도 이게 몇 번이나 하겠어라고 보는 그랬죠.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넉 달 동안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었습니다. 예, 예, 예. 어떤 힘이 이렇게 광장에 촛불을 들게 했을까요? 4.19 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저는 그 4.19 혁명 때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제가 학생 시대 예. 학생들과 같이 광화문으로 나와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4.19 혁명이 우리나라를 후진 단계에서 벗어나도록 재촉하는 혁명이었다면 예. 그 국민 혁명이었다면 나는 이번 촛불 집회는 한국이 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도록 예. 의식 구조도 고치고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서 빨리 선진국으로 가도록 이렇게 재촉하는 의미의 국민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우리나라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산업 성장을 이루었지만 1987년 민중항쟁으로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사혁명 이후에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웬걸 우리 주변을 보니까 밑바닥을 보니까 못 살아서 아우성이고 일자리 없어서 아우성이고 예. 그리고 살 맛이 안 나고 장래 희망이 없고 흙수저다 뭐 금수저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또 민주화가 됐다고 해서 우리는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청와대 오고 안기부가 뭡니까 감사원장을 조사를 하고 네. 대법원장을 사찰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그 기업체 그 경영자를 바꿔라 저 사람 넣으라 하고 네. 어느 기업에 광고를 몰아주어라 뭐 해라 이런 경제에 간섭을 하고 이렇게 되는 현장을 보고 우리 소외된 사람들 우리 서민들이 뭘 생각을 했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예. 그래 일어나자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두 촛불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아우성을 친 거지요. 참 위대한 난 그 국민의 명예 혁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면 소수의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죠. 지지하고 네. 믿고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예, 예. 있는데요. 이렇게 분열된 국론을 이제는 치유해야 하고 통합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느 사회든지 다수가 있고 소수가 예, 있습니다. 예.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네. 이 모두 다 이게 한 나라에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우리 한국 국민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란 못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는 거. 이래야 민주주의가 됩니다. 네. 이런 점에 있어서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던 우리 국민들 나 개인적으로는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저는 그 의견을 달리해요 그분들과. 예, 예. 그러나 퍽 그분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고 또 현재 보면 이 탄핵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찬성으로 가결이 됐고 네. 국민의 70%, 80%가 지지해서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8분의 그 심판원이 만장일치로 결의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다수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친박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크게 열고 이 결정에 승복을 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촛불 들은 사람들 또 앞으로 정권을 잡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 간에 그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정책에도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반영을 하고 그런 노력이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도 좀 아쉽지 않았습니까? 좀 어떤 여지를 남기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요, 박근혜 대통령은 애국심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애국심이 강한 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애국심이 유신적 애국심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어른이 굉장히 원리 원칙을 존중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자꾸 가령 검찰 조사도 깊이 하시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된 마당에는 깨끗이 그분이 승복을 해서 대승적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걸로 봤는데 그러지 않은 점. 또 제가 한 가지 우리 전 대통령께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대통령이 모수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대통령이 시켜서 헌 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인데 이러면 나는 대통령께서 야, 이건 전부 내가 시킨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다 풀어줘라. 모든 죄는 내가 받겠다. 나 이러실 줄 알았어요. 네. 그래야죠. 그래야 원리 원칙이 맞고. 그런데 이 어른이 끝까지 난 아무 잘못이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밑에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크게 해서 이걸 승복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이 혼란이 조금이나마 좀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5월 9일 대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장미 대선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박총재님께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죠.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자문위원장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의 활동을 안 하셨다가 전격적으로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하시고 합류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평생 정치라는 거 한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작년 총각 그 민주당에서 뭐 선거대책위원장을 뭐 공동위원장인가 뭐 맡아달라고 할 때 끝까지 제가 고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자문위원장을 제가 승낙을 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나라 돌아가는 걸 보니까 경제나 사회나 대북 관계나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많은 것이 바뀌어야겠다. 정치도 사회도 경제고 다 바뀌어야겠다.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하느냐? 정권부터 바꿔야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권부터 바뀌어.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흔쾌히 응답을 했죠. 하고 저는 경제학자지만 중도 그 실용 노선에서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문 대표가 만일 앞으로 정권을 잡는다면 중도 실용적인 노선에서 나는 그분에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에 광장에서 촛불을 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게 지금 뭐 최순실 농단도 있지만 살기가 너무 어렵다. 니네 이런 짓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어떤 민심의 발로일 텐데 대한민국 경제, 박근혜 정부에서 도대체 경제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진단하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고 봐야 합니다.
성장 동력이 꺼졌습니다. 예. 가령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4.3%였습니다. 성장률이. 예. 지금 2%대 아닙니까? 2.5% 몇 프로 뭐 반토막 나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지금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세계에서 11등 했어요. 네. 이명박 정부 때 19등 했는데 지금 29등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우리나라 또 모든 상황이 계속 침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더 가속화시킨 것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국가 경영, 박근혜 정부하고 경제 경영은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실 때 공약하기를 4%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기 중에 1인당 소득을 4만 달러로 올리겠다. 그때 아마 2만 7천 달러인가 했을 거예요. 4만 달러로 올리겠다. 그래서 선진국에 진입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률은 4%가 아니라 2%대밖에 안 되고 1인당 소득은 4만 달러가 아니라 3만 달러도 못 채워서 지금 네. 그 밑에 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또 그 선거 때 공약을 보면은 중산층을 70%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474를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제2의 기적을 이루어서 제1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이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기적을 이루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산층은 계속 무너져 내리고 반대로 빈곤층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국민 생활은 계속 더 힘들어지고 이 업주 소득, 뭐 구멍가게 네. 이런 자영업자들은 계속 침몰하고 가계부채 늘어나고요. 가계부채 네.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빠졌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경제 실패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그분이 지금도 유신시대의 정신으로 살았고 유신시대의 산업화 시대 경제정책. 다시 말하면 수출 제일주의다. 수출은 대기업이 한다. 따라 정부는 대기업을 도와줘야 한다. 대기업 소득을 보호해야 된다. 세금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동업자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대기업이 포스트가 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그것도 만든 거죠. 그런 예. 거죠. 전부 그러니까 대기업이 네. 하도록.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거죠. 예. 그런데 그 대기업들이 네. 국민들 호주머니를 불려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하게 권력에 붙어서 정경유착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전경련이 네. 4대 기업이 탈퇴하겠다 그러고 사실상 지금 예전과 다른 위치가 됐는데 이 정경유착 문제 그리고 전경련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요. 이번 뭐 미르재단 K스포츠에 돈 재벌들이 뭐 해서 800억인가 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분들이 아무나 가면 800억 줍니까? 아니 앵커께서 가서 재벌 보고 돈 좀 주시면 800억 줍니까? 800원도 안 줄 것 같은데요. 네. 왜 줍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먹었기 때문에 예. 대신 준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재벌과 정부가 동업자가 된 겁니다. 예. give and take, 주고받고 하는 거.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경유착이에요. 정경유착인데 요것을 이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가령 그 어떤 개인 뭐 민간 기업 보고 회사 사주를 바꾸라고 그러고 뭐 어디다가 뭘 광고를 몰아주라고 이런 소리를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경련은 뭐냐? 주고받는 동업자 때의 매개기관입니다. 중간에서.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결혼도 옛날에는 중매했잖아요. 중매 결혼은 중매쟁이가 정경련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걸 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청와대 지시를 받아가지고 정경련이 뭐 부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가서 다 소집해가지고 너는 얼마 내고 너는 얼마 내고 해서 어떻게 냈습니다 보고하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은 뭐냐? 재벌이 특혜 바라지 말아라. 정부도 재벌에게 특혜 주지 말아라. 그리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경제를 운용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서. 네. 그러면 정경련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네. 뭐 때문에 그 어디다가 미르 재단에 뭐 몇백억씩 돈 왜 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정부에 강압에 못 이겨서 냈다고 하던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정부가 강압을 왜 합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정부가 괴놓은 사람한테 몇백억 내라고 강압합니까? 그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강압을 한 거 아닙니까? 뭐 이 미끼가 있으니까 강압한 거지. 아이고 그냥 그렇게 강압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 문제는 이런 거를 이제 척결하자. 그래야 한다. 이것이 촛불 정신이고 이것이 대통령 파면의 정신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일진데 정경련은 없애야 한다 그러냐. 정경련은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 뭐 합니까? 뭐 만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는 건데. 네. 그런데 총재님께서는 대한민국 경제 그동안은 수출 지향주의였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소비 지향주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소비를 강조하셨는데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소득 아직 3만 불도 안 됐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우선 그동안에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끌어오지 않았어요. 예. 근데 수출은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국제 경쟁력을 잊어버렸어요. 예. 더군다나 중국이 나오면서 이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재작년엔 마이너스 8%, 작년에 마이너스 6%, 올해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플러스가 돼도 경제 성장을 주도할 힘이 없습니다. 수출이 경제 성장을 끌어갈 힘이 없으면 그 대신에 할 건 소비밖에 없어요. 네. 소비는 우리나라 GDP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소비는 국제 경쟁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수출이 아니라 민간 소비 주도로 경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미국, 일본, 뭐 독일 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과 같이 소비 주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을 주도해 가려면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가계 소득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출 주도 시대에는 대기업 소득 보호 정책을 썼다면 이제는 가계 소득 보호 정책을 써야 된다. 이제는. 예. 그럼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은 어떤 거냐? 여러 가지 대안이. 첫째, 임금을 올리는 거. 임금을 올리는 거. 복지를 늘리는 거. 옛날에는 복지를 줄여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소위 박근혜 대통령까지만 해도 선성장 후복지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가 늘면은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은 성장이 늘고 이런 시대에 들어섰어요. 예.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빈부격차는 클수록 소비가 줄고 빈부격차가 작을수록 소비가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세금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죠. 세금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소위 소비 조장 정책을 써서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 소득 재분배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뭐 빈부격차를 줄이고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증세를 하면 또 기업들은 이게 불만이 되고 경쟁력이 하락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선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은 세금하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은 내고 받는 겁니다. 근데 내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자는 게 소위 그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조세 부담률이 18%인데 예. 김영삼 정부 때는 21%였어요. 이게 지금 18%로 내려왔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26%입니다. 세금 없이 복지를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지를 늘린다는 건 세금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조세는 세금은 적어도 부담률을 18%에서 21% 과거 그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세금을 늘린다면 주로 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느냐 뻔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자면 부유한 사람이 더 부담하고 대기업이 더 부담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빈부격차 줄이고 가계 소비 늘리고 그래서 복지 늘리고 해서 경제성장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늘린다고 하게 되면 1순위로 나오는 것이 법인세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세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또 그 토지 재산세 같은 이 자산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네. 법인세를 올리면 그 기업 투자가 줄어서 성장이 안 되지 않느냐.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너무 낮습니다. 네. 지금 명목세율이 22%입니다. 이것이 김영삼 정부 때는 34%였어요. 34% 가던 법인세율을 지금 22%까지 내렸습니다. 왜? 투자하라고 내린 거예요. 근데 투자를 안 합니다. 세금은 내려서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실효세율은 실제 내는 거.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은 가령 어디다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건 세금에 빼줍니다. 이런 또 기술 개발에도 빼줍니다. 이런 감면세가 많아요. 이것을 빼서 실제 기업들이 내는 자기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것이 지금 14%입니다. 네.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지금 14%예요. 그러면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는 얼마냐면 19%였습니다. 이거 지금 14%까지 내려왔어요. 최하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선진국은 어떠냐? 물론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는 15% 그건 도시국가 아닙니까? 예. 자유무역, 중개무역 국가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지금 39% 법인세율이 우리 22%인데 우리 14%인데 39% 일본이 지금 계속 내려가지고 지금 30%예요. 중국도 25%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실효세율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낮다 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법인세율을 내려줘도 투자가 안 늘어나요. 왜? 지금 대기업이 우리나라 그 국민 소득의 대부분이 기업한테 갑니다. 기업이 벌어요.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버는 것을 전부 국내에 투자하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외채 얻어다가 외자 도입해서 투자했잖아요. 네. 지금 근데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돈 버는 걸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외국에 투자하고 그리고 빚 갚는 은행 빚 갚고
그리고 나오면 유보로 쌌습니다. 지금 유보로 싼 게 지금 700조니 얼마니 합니다. 지금 30대 그룹 그게 700조고 그중에 현금이 한 200조 가까운 돈이 현금으로 쌓여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돈 쌓아두고 투자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를 내준다고 투자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서 지금이야말로 그 법인세는 올려야 한다. 아까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할 때 미르재단, 스포츠재단 이야기가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곤혹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대기업에 팔을 비틀어서 700억을 빼낼 게 아니라 법인세를 걷어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법인세를 걷어가지고 K스포츠든 미르재단이든 했어야 합니다. 그게 떳떳한 길이에요. 그걸 안 하고 세금은 안 올리겠다. 그러니까 법인세 못 올린다. 그 대신 삼성 얼마 내라, 누구 얼마 내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자. 이제 법인세 더 거두고 다른 세금도 거두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도 늘리고 필요한데 써서 소비를 늘려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자. 그렇게 되면 지금 2%된 경제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총재님, 그렇다면 정부와 금융당국들은 인위적인 금융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 예.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요. 예. 그게 문제는 가령 금리를 내리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예. 재정 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린다. 이제 이거거든요. 네. 이게 일시적인 불경기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기 침체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네. 지속적인, 추세적인, 흔히 구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조적인 경기 침체입니다. 이런 데는 그런 정책이 치료제가 아니고 진통제입니다. 일시적인 진통 효과밖에 없어요. 네. 문제는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어서 그것이 소비나 투자를 늘린다면은 그건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경기를 푸는. 근데 지금 금리 내리고 돈 푼다고 그래서 투자나 소비가 늘잖아요. 그 효과는 네.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지금 은행 정책 금리가 지금 1.25%밖에 안 되는데 그거 조금 어쩌고 온다고 그래서 투자 안 할 사람이 투자하고 소비 안 할 사람이 하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리면 그 힘은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돈이 남아돌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랬고. 그래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1차 효과가 어디냐면 가계빚, 은행 빚 얻어서 집 사고 부동산 삽니다. 예. 딱 우리가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금리 내려줬고 돈 풀어가지고 가계부채 엄청 늘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는 있지만 경제 구조를 더 나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이미 가계부채가 이렇게 쌓여 버렸단 말이죠. 이제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고 점점 적신호가 들어오고 이게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계부채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큰 소리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걱정할 거 없다. 다 주택담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리만 브러더스 무너지던 그 주택담보대출 때와 같은 그런 은행 쓰러지고 경기 나빠지고는 그런 혼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정부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이 상태 이대로 방치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네.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 작년 말로 우리 가계부채가 1,300조라고 하잖아요. 가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의 비율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미국보다도 높고 일본보다도 높아요.
더군다나 문제되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율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요,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제로거나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8%입니다. 네. 급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상황의 변화란 예를 들면 금리입니다. 가령 금리를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한국은행 금리가 1.25%고 저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뭐 한 3% 이렇게 할 거예요. 가장 쌉니다, 역대.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럼 미국 금리가 지금 1%가 되는 거예요. 저 중앙은행 금리가. 그렇게 되면 1.5 내지 1.7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1.25인데 우리보다도 미국 금리가 더 높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 돈 그쪽으로 예금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환시장,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어요. 따라 올릴 수 있어요. 따라 올리면 가계부채 진 사람들은 은행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나겠죠. 이자 부담이 엄청난 수로 늘어나.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최대한으로 안 올리려고 할 겁니다. 안 올리려고 하지만은 막장에 가서는 못 견딘다. 미국 금리 올려가지고 계속 돈 빠져나가는 거 끝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그런 금융 위기 상황을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다.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다스려야 한다. 다스릴 때는 총량을 우선 눌러야 한다. 가계부채 총량이 가계소득 증가율 범위 내에 있도록 이것을 통제를 하고 악성부채란 고금리의 단기성 부채는 우리가 지난번에 안심대출이라는 걸로 바꿔준 일이 있어요. 아주 그 잘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 일인데 그런 방향으로 이건 금리를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사실은 대내 여건도 중요하지만 대외 여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와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카운터파트로 경제 파트너국이 바로 중국인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드 문제 비롯해서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집중 포화를 맞고 있고요. 이 사드 문제와 관련된 문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또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까지 미치게 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한반도가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군사 대결장이 되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고 긴장이 높아지는 문제. 이걸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기의 첫째라고 난 봅니다. 지금 경제 위기도 이것에 비교할 수 없어요. 우선 사드 문제부터 봅시다. 이 사실관계부터 말할 필요가 있어요. 사드란 왜 필요하냐. 북한이 남침할 때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그것이 북한의 남침 때 수도권 방위 능력은 없다는 건 국방부도 이미 다 인정을 한 일이에요. 미국도 인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국민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 방어 능력이 없는데 그게 무슨 방어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비 오듯 쏟아질 그 장거리 포, 미사일이 아니라 장거리 포가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러면 한 발에 400억 원씩 하는 사드로 막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또 북한이 잠수함을 타고 남쪽에 내려가서 쏘는 미사일은 사드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드는 한반도 방위 자체에는 거의 별 필요가 없다. 그건 왜 필요하냐. 이건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해서 미국은 MD 계획이 있어요. 그 소위 미사일 방어 체제. 이게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이렇게 해서 중국과 북한
어느 미사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대비하는 MD 계획이 그건데 그 일환으로서 미국은 한국의 사드 패치를 원한다 그러네요. 근데 한국은 미국과 방위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국은 되도록이면 미국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게 네, 옳습니다. 그건. 예.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옳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하려면 대중 외교를 먼저 해야 됩니다. 중국과 외교적인 포석을 먼저 깔아야 돼요.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요. 설득하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설득을 하고 적어도 중국이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안 하고 안 한다고 하다가 불시에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 저 한미 양자 회담에서 불시에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발표는 뭐라고 했느냐면 중국은 앞으로 여기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부가. 근데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중국 사드엔 반대가 단호잖아요. 지금 거국적으로 나서서 있고 뭐 경제 뭐에다가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까지 저 나서서 사드 반대 뭐 하도록 하고 뭐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중국에서 저렇게 되니까 우리 경제도 문제지만 우리 안보 면에서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여기서 둘이 부딪히는 이런 그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 나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현 정부가 그래도 좋고 다음 정부가 그래도 좋고 사드 문제를 한미 방위 조약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한중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 네. 그럴 방법이 있느냐? 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가령 예를 들면 북한 핵 개발을 포기 못 시키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북한 제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유엔에서 수없이 북한 제재를 결의했는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북한 뭐 지 맘대로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잖아요. 왜? 북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중국이 구멍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네. 북한 제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즉 핵 개발을 못하도록 북한을 제재하려면 딱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북한에 대한 기름을 끊어야 돼요. 북한에 대한 석유를 끊으면 북한 경제는 다운됩니다. 네. 핵 개발 못해요. 미사일 개발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서 유도하면 그 길이 어느 면에서는 가장 유효한 길인데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북한은 이 한국이 사드 배치한 뒤로 북한에 대한 기름을 자기네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참여한다고 해서 석탄도 뭐 수입 안 한다 하면서도 안으로는 석유 공급을 20%를 늘렸대요.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너가 북한 기름을 끊어라. 그러면 사드 이 배치를 유보하겠다.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한국 방위를 위해서 부득이 배치는 하지만은 너가 북한을 설득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면 배치 철거하도록 하겠다. 한다든가. 다시 말하면 이 북핵 문제를 푸는 카드로서 지렛대로서 사드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외교적으로 막 한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하고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 관계가 원활하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온갖 보복을 해오는데 한국은 작은 나라고 중국은 큰 나라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타격은 큰데 네. 이렇게 해놓고 정부는 나는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민간한테 매우잖아요. 롯데에 대해서 정부가 뭐를 해줬습니까 지금? 그 지금 뭐 모두 이런 관계 모두에 대해서 정부는 입을 딱 막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거는 이 무능 정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난 그런 생각이에요. 예.
지금 뭐 중국과 이 사드 문제로 촉발된 갈등도 문제지만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뭐 절대 지금 스킨십을 외교적으로 못하고 외교 라인이 거의 무너져 있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뭐 자유무역, 보호무역 그리고 FTA 다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컨트롤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난 저 트럼프 행정부도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난 트럼프 행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 조금 좀 안심이 안 되는 네. 좀 보호무역 정책을 쓰겠다고 하고 또 이 한국에 대해서 뭐 외환에 대해서 뭐 정부가 그 개입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에 압박을 넣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를 부담하라는 논의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예. 더군다나 제일 큰 걱정은 저 김정은 정권이 저는 못된 정권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정권인데 그게 이제 미흡다고 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가령 타격을 한다든가 그러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한반도에. 네. 뭐 그런 일까지야 설마 하지만 지금 트럼프 하는 일로 봐서는 뭐 그런 일도 혹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난 그런 걱정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예의 문제를 검토해서 미국에 대한 외교도 좀 깊이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박승 전 한은 총재 모셔서 뭐 어르신으로서 이 사회 여러 가지 문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희안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5월 9일에 새 대통령 지도자를 뽑잖아요, 총재님.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국민들은 어떤 부분을 염두해서 한 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난 다음 대통령이 첫째, 국민을 통합하는 노력을 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좌우의 이념 대립, 빈부의 계층 대립, 그리고 지역 대립 이것을 모두 융합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째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단절해야 할 그 잘못된 그 폐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위주의, 정경유착, 그리고 그 소위 기득권 중심의 패권, 예. 소위 사회 그 양극화 대립, 이런 많은 문제, 또 검찰이 할 일을 못하고 안기부가 뭐 무슨 뭐에 간섭하고 뭘 하고 하는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고쳐야 할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정부는 이걸 모두 고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폐악을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주문합니다. 예, 총재님께서도 지혜 많이 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미꽃이 피는 봄의 끝자락에 우리는 새 대통령, 새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과연 국민들 마음에 아름다운 예쁜 꽃을 피게 할 지도자가 누굴지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인주민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